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에서 그동안에 알아낸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심리학에서 이렇게 행복에 관한 긍정 심리학을 많이 연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어요. 1996년에 그 해에 새로 미국 심리학교 회장으로 당선된 마트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그 해에 미국 전체 심리학,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모이는 심리학 대회에서 이제 회장 취임 연설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심리학자들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상인들이 더 행복하게 문제 생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다. 이렇게 권유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긍정심리학 혹은 행복심리학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연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 연구는 뭔가 하면 1939년, 44년에 졸업한 학생들, 그러니까 뭐 4년제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935년부터 1940년 사이에 입학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매년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이제 추려서 268명을 전체 268명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6년 동안에 268명을 골랐으니까 매년 뭐 한 40명, 50명 정도씩 골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놓은 268명을 평생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졸업한 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쭉 추적하는 조사였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학생들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이 이거는 평생 추적하는 연구니까 혹시 하버드 대학을 4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을까? 그래서 1학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가 뭐 학교 생활 쭉 보고서 이 친구는 앞으로 4년 동안 잘 다녀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쓰게 해서 그걸 제출받았는데 그 에세이를 쓰게 한 목적은 뭐였냐면 얼마나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리학자들이 그동안에 알아낸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조건 중에 긍정성 혹은 대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낙관성. 그걸 이제 미리 파악해 두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매 2년마다 설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업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금 어디 사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2년마다 조사를 했고요. 5년에 한 번씩은 각자 건강검진 기록부를 연구본부에 제출하게 했어요. 그리고 15년에 한 번은 연구본부에서 고용한 조사원이 직접 이들을 만나서 집을 방문해서 본인도 면담하고 가족들하고도 면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1921년 전후해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1921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년에 이제 만약에 누가 살아있다 그러면 100살이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이 사망해서 이 268명이 다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930년대 중반부터 한 80년 이상을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구가 아니에요.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하고도 관련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행복하냐 아니냐 하는 거를 물론 주관적이지만 본인 자신도 잘 판단이 안 되고, 혹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질문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게 부정확하니까 이 268명을 계속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때 건강 상태는 어떤가,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진짜 관찰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다 정확한 잘 사는 삶,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잘 노화를 하는 건가,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추적해서 알려고 이 조사를 한 겁니다. 대단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아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비를 내는 사람들도 거의 한 80여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이 연구의 책임자도,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한 연구 책임자가 끝까지 할 수가 없죠. 한 80년 가니까 당연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들어지면 또 새 사람이 이어받아서 하고, 그래서 연구 책임자가 그동안에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이 연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연구 관련해서 이제 중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리포트도 나오고 책도 발간하고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책자들이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 그래도 이 268명이 굉장히 이 연구에 호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40대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은, 야, 이거 굉장한 연구다. 이 연구에 내가 참여한 게 굉장히 영광이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뭐 설문조사에도 응하고 건강교육도 제출하고, 연구원이 직접 집에 오면 아주 자세히 얘기도 해주고 아주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상원의원, 주지사,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이니까 아마 미국 사회의 주류를 엘리트 집단들이 들어가는 대학이니까 당연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 268명은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이 268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한 70, 80년에 걸쳐서 추적한 조사 결과, 건강한 노화라는 게 뭐냐, 건강한 노화를 통해서 행복하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중요한가, 7가지를 연구자들이 제시합니다. 첫째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방어 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안정된 결혼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뒤에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이거는 뭐 우리 그냥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이죠, 그죠? 담배 이거 참 나쁘다. 그다음에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거,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성숙한 방어 기제, 안정된 결혼 생활, 교육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책에서 이 연구에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나 하면, 긍정적 노화란 뭐냐, 행복하게 잘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한 문장으로 하면 사랑하며 일하며. 역시 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랑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며 일하며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배우며 새로 뭔가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행복의 요체는 뭐냐? 사랑하고 일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 7, 80년을 추적하면서 평생 걸쳐서 하는 연구,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뭅니다. 뭐, 한 몇십 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선정한 사람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심리학자들은 행복 얘기하면서 deep smart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deep smart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특별한 형태의 지혜를 deep smart라고 합니다. 노하우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지혜는 뭔가 하면 그냥 본인이 직접 피부로 경험한 것, 살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라 그럴까, 법칙이라 그럴까,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혹은 사색을 통해서 그래서 알아낸 것들을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혜하고 지식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자기가 몸소 경험을 통해서 피부로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조금 전에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성숙한 방어 기제를 배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더라. 친구지간에 혹은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니까 쉽게 해결되다. 이건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책을 통해서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그 상황, 나하고 어느 특정인 하고의 갈등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체험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등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나이 든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학교는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이 드신 할머니들 중에는 글자를 못 읽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 보고 이분들은 어떻게 학교도 안 다니셨는데 이런 지혜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릴 때 제가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됐어요. 요즘 우리 지식은 인터넷 들어가면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deep smart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후회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조금 더 배우고 봤으면, 이거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런 후회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신입사원을 매년 뽑아놓고 일을 시키는데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학을 향해서 아주 불만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대학들은 도대체 뭘 가르칠래? 우리가 나름대로도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뽑아놨더니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몇 년간 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도대체 대학에서는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좀 키워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학점도 아니고 내가 뭘 공부했느냐 하는 전공도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든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기업에서 일하면서 혹은 조직에서 일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부닥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은 전에 없던 아주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유니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없습니다. 두꺼운 책 갖다 놓고 이럴 때 어떻게 하지? 그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deep smart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것이 굉장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경험입니다. 경험.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기획하는 경험도 해보고 실패의 경험도 해보고 뭔가를 머릿속으로 이루려고 기획하고 실패하고 또 기획하고 그러면 이제 성공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인간관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아리나 이런 학교 다닐 때 그러한 데 관여해서 거기 같이 모이는 몇십 명들하고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 무슨 학생회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다못해 기숙사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 조직 생활 해보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경험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소위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그거는 책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는 게 제일 좋고 딥 스마트가 제일 좋고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지식과 체험을 얻으면 사회에 나가서 문제 해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저학년들 앞으로 몇 년 더 학교 생활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형태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랑도 이거 책을 통해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부닥쳐서 특별한 두 사람만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자들은 이렇구나, 남자들은 이렇구나, 서로 성이 다를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체험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이런 걸 할 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할 때 참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하버드 대학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행복한 결혼 생활인데, 그 결혼 생활을 아주 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딥 스마트라고 하는 겁니다. 암묵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책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하지요. 자전거 타는 거, 이건 본인이 직접 처음에 삐뚤삐뚤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해야 넘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핸들을 넘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괜찮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강점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성격 강점이 뭔지를 알아서 그 강점을 잘 키워나가면, 더 강화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격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우리가 성격 강점이라고 봅니다. 성격 강점의 미덕은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러면 6가지 미덕을 얘기합니다.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성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혹은 관심이 있어야 이런 지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경험이 있어야 지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지혜 얘기는 했어요. 자애는 뭔가 뭐와 관련되는 건가? 저거는 친절함 혹은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애하고 관련이 있고요. 용기, 저거는 의협심, 무슨 결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용기하고 관련이 돼요. 절제는 겸손한 거, 자기 말 그대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고요. 정의는 형평, 공평성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고. 초월성은 이제 이거는 영성에 관련된 거 혹은 유머 감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이 6가지의 성격 강점 중에 한두 가지는 아주 남들보다 더 확실하게, 더 많이 혹은 더 강하게 이렇게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들은 이 6가지 성격 강점 중에서 나한테 특별히 많은 게 무엇일까? 뭐가 많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실생활에서 아주 잘 써먹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양과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양과목 교재에 보면 어느 한 챕터에 VIA 서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설문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특수하게 혹은 강하게 나타나는 성격 강점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교회의 서베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성격 강점 중에 대표 강점은 뭔지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점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또 또한 행복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한마디로 강점의 왕이 뭐냐? 사랑을 주는 능력이다. 강점의 여왕은 뭐냐? 사랑을 받는 능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역시 또 사랑 얘기를 합니다. 사랑,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보고 사랑의 관계를 한번 맺어보면서 직접 경험을 하면 나중에 이제 배우자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제 결혼 생활을 아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격 강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심리학자들은 여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가는 일에 대한 대칭점에 있는 여가죠. 사실은 옛날 산업사회 이전 사회 혹은 오래된 사회에서는 여가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냥 많이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이렇게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 여러 가지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들이 생겼고 그래서 여가를 하는 말이 생겼고 여가를 즐기게 됐어요. 특히 이제 현대 사회가 들어서면 여가도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면 그 사람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고 일과 여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은 공부가 일이고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또 일주일에 어느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여가를 즐겨야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무슨 여가를 즐기고 있을까? 어떤 여가 생활을 할까? 여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스포츠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혹은 무슨 예술, 미술이나 음악 여가죠. 여행도 여가고요. 여러 가지 여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일과 여가의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가?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옆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렇게 많은 여가를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 반드시 여가를 잘 향유해야 됩니다. 이 여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대학 4년 동안을 나름대로 많은 그래도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각 가정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때는 정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여가라는 게 뭐 한정도 있어요. 그때 무슨 PhD도 없고 무슨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주로 그때 여가는 밖에서 하는 겁니다. 제일 손쉬운 거.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뛰는 거. 조금 이제 여유 있으면 테니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이제 등산이 있어요. 그냥 산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산행할 수 있는 차비만 있으면 가서 올라가면 되고 그때는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다 구해가지고 가서 밥 해 먹고 하루 종일 걷고 낮에 잠깐 쉬면서 점심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도 한 잔 타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한 7, 8시간을 걸으면 산행을 하면 집에 내려오면 아주 몸이 가뿐해집니다. 그거를 한 2년 동안은 매 주말마다 한 번씩 다녔어요. 물론 이제 겨울에 눈 오고 추울 때는 피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매주 이 산을 다녔어요. 뭐 산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제 그냥 등산하는 거죠. 트레킹하는 거죠. 마침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가 아주 산에 미친 친구가 있어서 우연히 만났더니 야 너하고 나하고 산에 다니자 해서 친구 셋이서 다녔어요. 3, 4학년 때 우리 과에 한 친구가 낚시에 미친 친구가 있어서 낚시하러 다녔어요. 밤 낚시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뭐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러면 하여튼 4년 동안에 꽤 그래도 여가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즐겼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몇 가지 장면들은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게 향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가을에 그 친구는 이제 우리가 주로 북한산을 갔는데 아주 산에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날 가면 일부러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코스로 해서 배운데 정상으로 올라가요. 어느 가을에 이제 사람들 안 다니는 근데 거기는 억새같이 아주 그냥 쭉 이어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상상해요. 사람 아무도 없고 억새밭을 우리 둘이 이제 걸어 올라가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몇 가지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좋았던 기억들이 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여가의 향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때 그 느낌,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또 그때 좋았던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향유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즐거움을 음미하는 경험이 향유입니다. 향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그때보다 상황이 어떻고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찾아서 이것을 지금부터 향유하기 바랍니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한 80, 90쯤 돼서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이런 여가를 즐겼지. 이런 여행을 갔는데 참 그때 좋았지. 이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여가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향유하고 쾌락은 다르다고 얘기했죠. 향유는 오래 남는 겁니다. 오랫동안 음미하는 거고 쾌락은 그냥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 남는 것이 아니고 감각으로 즐거움 느끼는 것이 쾌락입니다. 향유하고 몰입의 다른 점은 향유는 제가 객관적으로 나를 이렇게 보는 거고 몰입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입니다. 물론 몰입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좋은 행복한 삶이 한 조건으로 우리가 몰입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여튼 여가를 통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그중에 오랫동안 남는 여가를 향유하면서 지내면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주의적인 태도와 향유의 행복입니다. 또 향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품은 명품 나름대로 실용성이 있다든가 디자인이 특출하게 아름답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명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명품은 값이 비싸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 뭐 아마 여러분들이야 이제 아직 20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용돈을 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명품을 구매할 만한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러한 명품을 구매해서 느끼는 만족감 혹은 뭐 행복감하고 명품이 아니라 경험을 구매해서 느끼는 만족, 행복감 두 개 비교하면 물건을 구매해서 느끼는 만족감보다는 경험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훨씬 더 행복하다. 훨씬 만족도가 높다.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물건을 내가 갖기를 참 소원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도 모으고 오랫동안 갖기를 원하던 걸 손에 넣으면 굉장히 즐겁죠. 기쁘죠. 만족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만족감이 그러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만족감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요? 뭐 아마 물건에 따라서 혹은 그 물건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속으로 원했고 원하느냐 하는 갈망한 기간 뭐 비례해서 뭐 갈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한 달 갈까요? 두 달 갈까요? 1년 갈까요? 1년? 어떤 내가 갖길 원하는 물건을 내가 드디어 손에 쥐었다. 그 만족도가 1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글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은 처음에 손에 넣었을 때는 엄청나게 기쁜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만족도가 즐거움의 정도가 기쁨의 정도가 차츰차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이 돼버려서 그 물건을 봐도 특별히 뭐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여가 얘기하면서 향유 얘기했는데 경험을 구매하며 되면 그 경험은 꽤 오랫동안 남습니다. 내가 20대 대학 다니면서 지금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가을에 억새밭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져 있고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느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은미한 경험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앞으로 사회 나가서 여유가 생기면 명품 등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경험을 구매하는 쪽으로 뭐 물질도 쓰고 시간도 들이고 그러면 평생 가는 그런 음미할 수 있는 향유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 이제 SNS들 많이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카톡을 하게 되면 뭐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수십 명,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의 명단들이 카톡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만난 지 오래됐는데 요새 근황이 어떤가 궁금하다. 그러면 카톡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클릭하면 새로 전에 못 보던 사진들도 이제 올려놓고 뭐 이런 거 봐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요새 새로 어디 여행 다녀왔구나. 혹은 뭐, 이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벌써 애가 이렇게 컸구나. 뭐 이런 건데, 그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우리가 카톡에 들어가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우리 또래 나이 든 사람들의 카톡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나 하는 걸 보면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행 갔다 온 거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혹은 뭐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손주들이 생겨서 뭐 갓난아기서부터 이제 뭐 이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혹은 기억하고 싶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사진들을 이 카톡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또래는 어떤 카톡스를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여러분들도 뭐 여행 다닐 수 있으니까 아마 주로 어디 여행 간 사진들, 어디 뭐 교회나 야외 나가서 찍은 사진들, 아마 이런 것들을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카톡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 그 사진, 그 사진을 찍게 된 그 경험이 굉장히 아직도 소중하다. 그때 참 좋았다. 그때 만족스러웠다. 이런 걸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후회하는 게 있는데, 여행을 뭐 그래도 여행을 좋아해서 다녔는데 그 기록들을 그렇게 제대로 남기질 못했어요. 물론 뭐 이제 사진을 뭐 한두 커트는 뭐 했지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셀폰에 사진 카메라 기능이 없었으니까, 셀폰이 없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이제 귀찮아서 저는 뭐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아서 뭐 그냥 한두 컷 찍거나 뭐 이러고 끝나니까 사진들이 그렇게 여행 사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 사진을 보면 이게 여기였나 저기였나 뭐 이렇게 헷갈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이들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좀 사진을 더 많이 찍어 놓을 것, 아니면 하루하루 뭔가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좀 기록을 해놨으면 지금 훨씬 더 생생할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아마 사진 찍기 좋아하는 민족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관광지 가면 제일 먼저 여유를 가지고 풍경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먼저 사진부터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풍경을 감상하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뒤에 한참 지난 다음에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긴 해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욕심을 내면 기록까지도 좀 하고 느낌까지도 적어놓고 그러면 훨씬 뒤에 나이 들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경험을 더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국내 여행도 많이 하고 해외도 나갈 기회들이 많을 거고 뭐 이럴 때 기록으로 좀 남겨놓는 습관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신 김영석 교수님, 금년에 1920년생이니까 이분이 만으로 101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03살쯤 된, 이분은 일기를 매일 쓰자 그래요. 그것도 요즘 뭐 우리 컴퓨터에다가 자판 둘러서 쓰는 일기가 아니고 그냥 노트에다가, 그것도 만년필로 이분이 어딘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기 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는데 그냥 평범한 노트에다가 만년필로 펜으로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길게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반 페이지, 3분의 2 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매일 하루로 일과를 끝내면 자기 전에 작년 일기책, 또 2년 전 일기책까지 꺼내서 1년 전, 2년 전에 오늘 내가 뭘 했나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한 거 기록을 남기고 이러고 주무신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습관 같아요. 물론 이분은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게 참 후회돼요. 여행할 때 매일매일 여행의 일지를 쓰듯이 오늘은 어딜 가보고 이런 루트,
그거 안 쓰니까 그다음에 뭐 어디를 갔는지 안 갔는지 진짜 사진이라도 없으면 그런 사진이 있어도 아까처럼 이게 여긴지 이게 다른 도시인지 뭐 헷갈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실은 기록으로 남기면서 뭔가를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일기들을 참 많이 썼는데 아마 일기를 안 쓰게 된 이유가 학교에서 방학 끝나면 반드시 무슨 일기장을 내라 뭐 이래가지고 숙제하는 기분이 들어서 싫어서 아마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기를 좀 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경험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비싼 돈 들여서 명품 구매하고 물건 구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는 그러한 경험을 구매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만 그래야지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 바랍니다.